네, 반갑습니다. 공공부문 DDI 적용 사료 사례 발표를 맡은 문경진입니다. 오늘 저는 실증 사례 위주로 발표를 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례 발표에 앞서 일단 공공부문의 데이터 기반의 혁신의 의미를 먼저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민간 기업들의 데이터 기반의 혁신이라고 하면 새로운 상품을 개발을 하거나 아니면 그 수익 창출 이런 게 목표라면 공공부문은 좀 다른 거죠. 그래서 그 기반 혁신의 성과를 가져갈 수 있는 게 대부분 일반 국민입니다. 그래서 공공부문의 데이터 기반 혁신은 일반적으로 데이터 기반의 행정 혁신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아마 작년 12월에 데이터 기반 행정법이라는 법이 이제 통과가 됐습니다. 그래서 공공기관들 간에 이제 데이터를 주고받고 분석을 할 수 있는 이제 길이 열린 거죠. 그전에는 이제 법적 근거가 없어서 다른 기관에 있는 데이터를 요청을 하더라도 줄 수 있는 그런 법적 근거가 없었는데, 이번에 기반 행정법이 이제 통과가 되면서 이제 범정부 데이터 플랫폼도 범정부 빅데이터 플랫폼도 생기고, 법적 근거에 따라서 이제 다양한 데이터를 분석할 수 있는 이제 기반은 마련했다고 볼 수 있고요. 그 법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데이터에 기반한 객관적이고 과학적 행정을 통하여 공공기관의 업무 효율성, 책임성, 대응성 및 신뢰성을 높이고, 궁극적으로는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게 데이터 기반 행정의 혁신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제가 준비한 사례는 세 가지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가 서울시, 두 번째가 조달청, 그 다음에 하나는 해외 사례, 에스토니아 사례를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젠트리피케이션이라고 하는 단어를 뭐 가끔 들어보셨을 텐데요. 이 젠트리피케이션은 젠트리 플러스 피케이션, 변화라는 단어의 합성어입니다. 그래서 이게 런던 서부에 위치한 첼시와 햄프스테드 등 이렇게 하층 계급이 주로 살던 지역에 이제 중산층이 이게 유입되면서 고급 주거 지역으로 바뀌고, 그럼 이제 주거 비용이 늘어나면서 기존의 하층 계급 주민이 이제 치솟는 주거 비용을 감당을 못해서 다른 지역으로 쫓겨나는 현상을 그 영국의 사회학자 루스 글래스가 이런 사회 현상을 한 단어로 표현한 게 젠트리피케이션입니다. 그래서 현재는 대부분 낙후된 부도심 지역이 활성화되면서 기존 계층의 원주민들이 다른 지역으로 몰려가는 현상, 이런 거를 젠트리피케이션이라고 보면 되고요. 이런 젠트리피케이션은 아마 그 언론에 표를 보면 아시겠지만 14년 이후로 급격하게 언론에서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홍석천, 얼마 전에 이태원의 모든 가게를 이제 접었죠. 14개까지 14년 정도 운영을 하다가 결국은 그 비용을 감당을 못해서 이제 결국은 쫓겨나게 되는 그런 상황인데, 대표적인 게 가장 홍석천이시긴 하죠. 근데 이런 그 젠트리피케이션이 2014년 이후에 발생이 되는데 그 지역의 대부분이 서울시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서울시 입장에서는 어떻게든 이런 젠트리피케이션에 대한 대책도 수립을 해야 돼서, 그래서 2015년 12월에 그 젠트리피케이션 종합대책을 발표를 합니다. 그래서 뭐 다양한 그 종합대책들이 있고요. 뭐 상생협약을 한다든지 상가 임차인 보호 조례를 제정한다든지 장기 안심 상가를 운영한다든지 이렇게 다양한 정책을 수립했는데, 이 정책을 수립할 때의 문제점이 뭐냐면, 그럼 젠트리피케이션이 발생한 지역이 어디냐를 가지고 일단 정량적으로 수치화된 자료가 없어서 일단은 언론 전문가들이 언급한 지역을 젠트리피케이션 지역이다 라고 정의를 하고, 그런 발생한 지역 중에서 어떻게든 정책을 펼쳐야 되니 그 중에서 진짜 심각한 데가 어디냐를 찾는데도 그 정량적인 자료가 없기 때문에 그냥 언론에서 문제의 심각성이 알려진 지역 기준으로 일단 2015년 12월에 이렇게 계획을 했었고요. 그래서 정책을 수립하면서 데이터에 기반한 이제 젠트리피케이션 지역 선정 기준의 마련의 필요성을 느끼게 된 거죠. 그래서 그 다음 연도에 젠트리피케이션의 데이터 기반에서 실제로 그 어떤 지역이 젠트리피케이션이 발생되는지 이를 지표화하고 진행 단계를 파악해서 이제 정책을 타겟팅하게 되는 분석 작업을 수행을 합니다. 그래서 필요한 다양한 데이터들, 부동산, 건축, 인허가 뭐 이런 데이터들과 이걸 바탕으로 지표를 만들게 되고요. 진행 단계와 지표를 만들고, 그걸 바탕으로 현재 젠트리피케이션 단계를 분석하고 거기에 맞는 정책을 수립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서울시에서 이 분석 작업을 할 때 일단 기초적으로 가장 많이 언급된 연남, 상수, 경리단, 이태원 지역의 데이터를 분석했습니다. 그리고 지역을 그렇게 선정을 하고요. 필요한 데이터는 부동산, 그다음에 응식점의 평균 휴업 폐업 기간, 그다음에 매출액, 객단가 그런 데이터들을 다양한 경로를 통해서 수집을 했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런 데이터를 수집하는 데서 어려움이 많았었다고 하고요. 특히 그 국세청의 등기부 등본 같은 경우에는 한 건씩만 발급되기 때문에 본인들이 그 지역에 있는 다양한 등기부 등본을 조회하기 위해서 엄청나게 많은 노력을 들여서 건건이 데이터화를 해야 되기 때문에 되게 데이터를 수집하는 데 좀 어려움이 있었다고 하고요. 그래서 이런 이런 지역들에 대한 데이터를 가지고 실제로 젠트리피케이션과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를 분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봤더니 그 부동산의 건축물과 그 외지인 건물 소유 비율을 보시면 그 왼쪽 표 위인데요. 그래서 그 점점 외지인의 그 비율이 올라가고 기존에 있던 지역의 원주민들의 건물 소유 비율이 점점 떨어지는 거고, 그다음에 또 특이한 점은 그렇게 젠트리피케이션이 발생한 지역들의 특징이 음식점이 엄청나게 급격하게 증가하는 걸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시면 상수 지역을 한번 보시면 이 노란색 표시가 실제로 음식점입니다. 그런데 2006년과 2015년을 비교해 보면 이 지역이 거의 대부분이 이제 음식점화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음식점화 바뀐 지역들이 젠트리피케이션에 발생할 지역으로 이제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는 거고요. 그 다음에 분석한 게 그 평균 운영과 폐업 기간인데, 요거는 당해년도에 현재 운영하고 있는 상가들의 평균 운영 기간, 그 다음에 당해년도에 폐업한 상가의 평균 운영 기간을 분석한 다음에 이 두 개를 분석을 해봤더니 영업기간과 폐업 수명을 봤더니 그 P2, 즉 영업기간도 짧고 폐업기간도 짧은 데가 대부분 젠트리피케이션 지역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가운데 표에 보시면, 가운데 이미지에 보시면 P2가 젠트리피케이션이 발생하는 지역이고, 그럼 젠트리피케이션을 발생할 가능 지역들은 P1이나 P0에서 점점 P2로, 즉 영업기간이 짧아지는 거죠. 결국은 손바뀜이 자주 발생하는 지역들은 젠트리피케이션의 가능성이 높다라는 걸 좀 찾았고요. 그 다음에 이런 젠트리피케이션이 끝나고 이제 노후화되는, 이제 실제로 기존 상가들이 다 떠나가는 상태에서는 거꾸로 P2에서 P3 방향으로, 그래서 객단가가 점점 감소하고 매출도 감소하는 이런 형태를 이제 분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를 바탕으로 그 지표를 정의를 했고요. 그래서 평균 영업기간과 평균 영업기간, 폐업업체의 평균 영업기간, 생존업체의 평균 영업기간, 매장당 객단가, 그 다음에 토지 건물 외지 소유주 비율 등 이런 것들을 다양하게 분석을 해서 최종적으로는 이런 젠트리피케이션 진행 단계를 정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뭐 1에서 5단계까지 정의를 했고요. 그 아까도 보여줬던 이 P3에서 P2로 가는 이런 단계, P1에서 P2로. 아무튼 P2 쪽으로 가는 게 대부분 젠트리피케이션으로 진행하는 단계고, 거꾸로 P2에서 밖으로 빠져나가는 거는 이제 성숙 단계, 쇠퇴 단계, 노후화돼서 점점 이제 그 상가들이 이제 그 기존의 영업기간들이 늘어나긴 하지만 결국은 다 떠나가는 그런 단계를 분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진행 단계를 정의를 한 다음에 실제적으로 이제 정책을 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진행 단계를 정해서 어떻게 활용을 하였냐면, 그 젠트리피케이션이 발생한 지역의 부동산 중개업소랑 이제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아직도 하고 있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월 리포팅을 하는데 그 부동산 중개업소들의 실제로 모니터링과 그 다음에 그 지역들의 그 건물주와들 간의 이제 상생협력, 뭐 법적 구성은 없지만 상생협력도 체결하고 다양한 노력들을 이 지표를 가지고 젠트리피케이션이 발생한 지역 기준으로 이제 정책을 펴게 되는 거고요. 또 하나는 서울시에서 이제 운영하는 장기 안심 상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장기간 그 임대인들의 그 권리를 보호해주기 위해서 장기적으로 임대를 하되 대신 리모델링비를 서울시에서 지원하는 그런 정책이 있는데, 그런 정책을 펼 때도 젠트리피케이션 진행 단계가 얼마인지 확인한 다음에 그거를 이제 최종 의사결정할 때 반영하는 이런 형태로 젠트리피케이션의 진행 단계를
이제 정책적으로 활용한 이런 사례입니다. 그래서 이 사례를 보면 이제 기존의 데이터 없이 그냥 단순히 신문이나 전문가들에서 젠트리피케이션 지역이다라고 이제 언급했던 거를 실제로 정량적으로 측정을 해서 정책을 정확하게 타겟팅할 수 있게 이렇게 분석을 했다라고 볼 수도 그렇게 분석한 좋은 사례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조달청의 데이터 기반 공공건축 공사비 산적 및 예측 혁신입니다. 그 조달청에 여러분들 건축을 하면 가장 많은 질문을 하는 게 건물주한테 이제 땅을 가진 사람한테 받는 질문이 평당 건축비가 얼마예요라는 질문을 가장 많이 받는다고 합니다. 건축사 사무소에서 모든 이제 건축물의 금액의 기준은 이제 평당 얼마인가에 따라서 실제 최종적으로 건축 금액이 금액이 산정될 때 공사비가 산정이 될 텐데요. 그래서 그 조달청은 매년 그 공공건축물 유형별 공사비 분석이라는 책자를 발간을 합니다. 그래서 전년도에 다양한 유형의 공공건물의 건축비들을 분석을 해서 단가나 원가 등을 분석해서 평당 단가가 얼마인지를 산정을 하는 책자를 이제 매년 책자나 PDF 형태로 이렇게 자료를 제공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제공되는 자료를 바탕으로 공공기관의 건축물 발주 시에 얼마에 발주를 해야 되는지 사실은 금액들이 되게 크죠. 몇백억에서 몇천억까지도 넘어가는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공사비를 어떻게 적정하게 산정해야 되는지에 대한 기초 자료로서 이제 매년 이렇게 책자화를 해서 발간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요 예시를 보시면 2017년 공공건축물 유형별 공사비 분석인데 발간일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2018년 6월입니다. 그래서 전년도에 공사비들을 쭉 분석해서 한 5개월 정도 걸려서 2016월 달 정도에 이제 발간하는 책제고요. 그랬을 때 이제 여기에서 문제가 좀 발생하죠. 일단 작성하는데 되게 어려움이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 시스템의 자료들을 취합을 해서 이제 수기로 데이터를 분석을 하고 이런 작성을 하는데 5개월 정도 소요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작성하는 분들의 이제 노고도 많은 거죠. 그 다음에 PDF 형태로 이렇게 책자 형태로 제공을 하다 보니까 이걸 활용하는 실제로 입장에서는 데이터 분석하기도 어렵고 이런 문제점들이 있는 거죠. 그리고 또 문제는 실제 공사비와 이 분석을 통해서 나온 공사비가 한 10% 정도 갭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자료는 제공하지만 쓸 수 없는 형태, 쉽게 활용할 수 없는 형태가 돼버린 거죠. 그래서 이런 문제점은 이제 적정 공사비 예측이 사실은 쉽게 예측을 할 수 없고, 그 다음에 공사비 예측이 잘못되면 예산을 증액을 하거나 아니면 그 기존 예산으로 한다라면 설계 변경을 해서 품질이 떨어지는 그런 역효과가 발생된다는 거. 죄송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조달청은 데이터 기반 건축 공사비 분석 및 예측 그 시스템을 이제 구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2018년 6월부터 12월까지 구축을 했고요. 그래서 다양한 외부 데이터, 내부 데이터를 수집을 해서 이 건축 공사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뭔지를 이제 정의한 다음에 그거들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해서 공사비를 평당 공사비를 예측할 수 있게 했고요. 그래서 이런 걸 바탕으로 다양한 조달청, 공공기관, 조달업체, 국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을 구축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씩 살펴보면 내외부 데이터, 공사비 원가 통합 시스템으로 조달청에 보유한 시스템과 또 내부 정보 시스템, 그리고 외부 건설 공사비 지수 등을 바탕으로 이 예측 시스템의 데이터를 수집을 했고요. 실제적으로 이런 공사비에 어떤 요인이 영향을 미치는지를 쭉 분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분석한 결과는 총 11가지의 영향 요인을 지표를 개발을 했는데요. 예를 들어서 시설물 유형이 공공청사다, 뭐 아니면 철거 공사가 포함되어 있는지, 그 다음에 층수는 몇 층인지, 이런 다양한 11가지 팩트를 가지고 분석을 해서 이제 조회를 하면 평균 공사비가 딱 나오는 그런 시스템을 구축을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살펴보면 공사비 정보 광장이라는 포털에 들어가시면 이렇게 메뉴가 뜨고요. 왼쪽 하단에 보시면 예상 공사비 산출이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들어가 보시면
그런 자료를 볼 수 있는데, 이제 요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 내부 데이터, 그 다음에 건설 공사비 지수. 이 건설 공사비 지수는 건설을 하게 되면 이제 물가가 항상 상승하게 되죠. 그래서 건설이 1년에 끝나는 거 있지만 2, 3년 쭉 하는 건축물들이 있기 때문에 항상 계약을 할 때 이 물가 지수를 보증을 해줍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건설 공사비 지수고요. 그래서 연차별로 점점 상승하기 때문에 요거를 가지고 보정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아주 중요한 그 지수 중에 하나고요. 그래서 실제로 분석은 빅데이터 해안이라는 플랫폼을 통해서 분석을 해서 최종적으로 공사비 및 예측을 하고, 서비스는 공사비 정보 광장을 통해서 이제 서비스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실례로 제가 한번 들어가 봐서 이제 조회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일반 청사 기준으로 한번 조회를 해봤고요. 일반 청사만 딱 선택하고 조회를 했더니 단위 면적당 공사비는 240만 원 정도 나왔고요. 그런데 이제 공사비 예측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언제, 그래서 제가 2021년 12월에 공사를 한다면 공사비가 얼마가 나올까라고 조회를 해봤더니 아래쪽 하단에 예상 공사비라는 여기 값이 딱 채워지면서 얼마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200 좀 올라갔죠.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요 시스템을 통해서 확인을 할 수 있었고요. 그래서 그 효과는 이제 실제적으로 공공기관들의 예산 편성할 때 평당 공사비를 어느 정도 예측을 가장 비슷하게 예측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중간에 뭐 예산을 증액하거나 뭐 설계 변경에 이런 것들이 좀 감소할 수 있었고, 조달자 입장에서는 기존에 저 자료 만드는데 엄청나게 오래 걸렸죠. 그걸 이제 시스템을 통해서 자동으로 제공을 할 수 있고, 조달업체들은 이제 공사비가 어느 정도 현실화됐기 때문에 어느 정도 수익성이 확보가 될 수 있고, 일반 국민들은 뭐 아직은 이런 유형은 없습니다만 일반 주택이나 공사할 때 평당 건축물이 얼마일까를 여기를 조회를 통해서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 시스템은 아직 데이터가 그렇게 많지 않아서 일단 계속 쌓아가는 형태이긴 하지만 기존에 하던 업무 프로세스의 혁신과 그다음에 이 활용 사용자를 위해서 아주 좋은 그 사례로 볼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기관이 아니라 국가입니다. 에스토니아라는 국가입니다. 에스토니아라는 국가의 데이터 플랫폼 기반의 전자주민증 혁신인데요. 사실은 전자주민증뿐만 아니라 그냥 그 전자정보의 혁신이라고 저는 봐지고요. 사례를 한번 살펴보면, 유엔은 매년 2002년부터 2년마다 그 193개국 회원국을 대상으로 전자정부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두 가지 평가 중에 전자정부 발전 지수와 전자정부 참여 지수 두 가지를 발표하고요. 우리나라는 항상 그 매년 탑 랭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보시면 우리나라 밑에 항상 에스토니아가 있습니다. 그래서 별로 유명하지도 않은 나라고 북유럽의 작은 나라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와 거의 유사한 수준의 전자정부 서비스를 하고 있어서, 그래서 살펴봤더니 에스토니아는 이제 1991년도에 소련에서 독립하면서 이제 국토는 작은데요. 우리나라보다 아주 작은데, 처음에는 이제 관공서를 구축하려고 이제 예산을 수립하다가 돈이 없어서 결국은 그럼 디지털 서비스로 구축을 전환을 합니다. 그래서 관공서 짓는 돈보다 이제 디지털로 구축하는 게 훨씬 싸다라고 생각해서 이렇게 전자정부로 구축하는 걸 전환을 했고요. 그래서 90년대 말에 전자정부를 도입하면서 이제 IT 교육도 되게 강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91년도에 GDP가 $2,000였는데 18년 후에 2019년에는 23,000으로 거의 한 10배 이상을 이제 GDP가 늘어났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이크로소프트 윈도우 쓰시면 스카이프 다 깔려 있으시죠. 이제 그 스카이프의 나라입니다. 스카이프를 처음 이제 만든 나라가 에스토니아의 스타트업이었고, 그게 이제 이베이로 한번 넘어갔다 현재는 마이크로소프트가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IT 교육 강화 기반으로 하다 보니까 스타트업이 되게 잘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럽에서 창업 활동이 가장 활발한 국가로 선정도 됐습니다. 이런 배경에 이제 에스토니아는 데이터의 연결의 핵심은 X로드라는 아키텍처가 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들은 여러 군데 분산되어 있는데 그 데이터를 주고받는 표준은 이 X로드 플랫폼을 통해서 데이터를 주고받습니다. 그래서 그 주고받는 핵심에는 이제 X로드 아키텍처 중에 전자주민증이 중간에 이제 인증을 하는 거죠.
이 사람 데이터가 맞느냐 틀리냐. 그래서 주고받는 중간에서 이제 엑스로드 아키텍처에서 인증을 하고 그 인증 체계는 블록체인 형태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헬스 데이터를 요청을 하면 이 사람의 의료 기록을 요청을 하면 그 엑스로드에서 인증을 하고 인증된 사람의 데이터를 의사한테 보여준 이런 형태로 구축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기반의 핵심은 엑스로드고요. 그래서 이 엑스로드와 같이 구축된 게 바로 전자주민증입니다. 2002년부터 이제 도입이 됐고요. 그 태어나자마자 무조건 자동으로 발급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거의 모든 국민들이 교육, 치안, 투표, 세무, 헬스케어 모든 서비스를 이용을 할 수 있고요. 그래서 웬만한 공공기관에 가면 이게 IC칩이기 때문에 그 IC칩 리더기가 기본적으로 다 설치가 되어 있어서 이 사람의 카드만 꼽으면 이 사람의 인증 비밀번호만 누르면 이 사람의 데이터는 다 확인할 수가 있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이런 그 전자주민증을 도입해서 GDP의 2% 정도의 그 행정비용을 절감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엑스로드와 전자주민증이 같이 같은 연도에 개발이 됐고요. 그래서 에스토니아의 전체적인 그 로드맵, 마일스톤을 보면 97년에 이제 전자정부를 처음 스타트업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텍스, 그 다음에 2001년도에 엑스로드와 디지털 아이디, 그 다음에 그 전자투표 2005년에 그 전자투표 서비스를 쭉 서비스를 해서 2018년대에는 이제 그 다양한 서비스들을 더 하기 위해서 새로운 계획을 발표를 합니다. 그게 이제 그 프로액티브 거버먼트라고 해서 기존의 서비스뿐만 아니라 뭐 예를 들어서 운전면허증이라든지 그다음에 사망, 그다음에 출생 뭐 이런 것들도 이제 모든 서비스를 이런 전자성부 서비스로 형태로 바꾸는 거를 지금 계획을 하고 계속 지속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 그 서비스를 살펴보면 이텍스를 살펴보면요. 그 에스토니아는 98%가 온라인으로 이제 그 세금을 납부하고요. 저희는 뭐 그 매년 연말정산을 하죠. 연말정산을 하는데 여기는 클릭 한 번으로 1분이면 끝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되게 모든 데이터들이 온라인화돼 있고 되게 간편하게 또 서비스에 쉽게 접근을 할 수 있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아이보팅, 그 전자투표죠. 그래서 2007년에 세계 최초로 이제 의회 선거에 전자투표를 시행을 했고요. 특이한 점은 그 투표 기간이 며칠 있는데 자기가 중간에 마음이 바뀌면 다시 투표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투표하다가 아무튼 제일 마지막에 투표한 결과가 최종 이 사람의 투표가 되는 거고요. 그래서 전체 인구의 현재 44% 정도가 사용을 했다고 합니다. 세 번째는 헬스케어인데요. 헬스케어는 크게 세 가지 서비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자정 기록, 그래서 EHR이라는 거와 그 다음에 E-앰뷸런스, 그 다음에 E-프리스크립션, 그래서 전자 처방전까지 해서 이 세 개를 모아서 이제 전자 E-헬스 플랫폼이라고 하고, 그래서 모든 의료 기록이 이제 저장되어 있고 누구나 다 인정한 사람들은 뭐 대부분 그 의사들이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의사들이 환자가 오면 이 사람이 인증만 해주면 이 사람의 과거 이력들을 다 조회할 수 있는 그렇게 돼 있고, 그래서 그 코비드-19 현재 코로나 시대에서 가장 혁신적인 나라가 또 에스토니아입니다. 그래서 최근에도 논란이 되고 있는 최근에 막 그 나오고 있는 면역 여권이라는 거를 현재 테스팅하고 있습니다. 앱을 개발을 하고 있고요. 이게 뭐냐면 이 사람이 이제 면역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 코로나 면역을 가지고 있으면 여권에다가 이 정보를 심어서 여행을 아무데나 할 수 있게 현재 추진 테스트를 하고 있고, 그 여권은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고, 기존에 이 사람의 그 검사 정보 있죠. 검사 정보는 현재 그 QR코드 형태로 이 사람의 검사 결과를 다 확인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1분 만에 이렇게 다 체크를 할 수 있고, 그래서 현재는 가장 그 코로나19에 대비해서 이쪽에 그 전자여권이든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가장 활성화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면역 여권은 그 국가 간의 합의가 좀 안 된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후에서도 아직도 포지션이 좀 어정쩡한 상태이긴 한데, 우리가 빨리 코로나를 이겨내고 뭐 여행을 다니려면 이런 여건이 있으면 코로나에 대한 면역이 있다라고 하면 쉽게 이제 여행을 다닐 수 있는 시대가 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사점을 살펴보면
근데 이런 데이터 기반 혁신을 하기 위해서 몇 가지 문제점이 있긴 합니다. 그래서 아까도 설명드린 그 등기부등본을 한 건씩 계속 이렇게 조회를 해서 데이터를 수집하는. 그래서 수집이 쉽지는 않다. 그래서 공공 데이터 개방이 많이 됐지만 실제 로 데이터를 개방하거나 통계로 이렇게 해서 로 데이터로 개방을 하는 게 많지 않아서 쉽게 활용할 수 있는 데이터가 아직은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데이터 수집의 어려움이 아직 존재를 하고요. 이렇게 수집된 데이터가 품질이 그렇게 좋지는 않은 사항들이 아직은 있습니다. 그래서 중복되거나 시스템마다 정보가 다르거나 그래서 이런 정제 작업을 하는데 아직은 한계가 존재하긴 합니다. 그렇지만 아무튼 그 에스토니아 사례를 보면 에스토니아 모든 게 전자정부화 형태로 돼 있고 데이터 플랫폼이 가운데 있죠. 그래서 이런 데이터 플랫폼이 향후에는 가장 핵심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데이터 기반 행정법에서 이 빅데이터 플랫폼, 데이터 플랫폼을 현재 구축을 할 준비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서비스 측면에서는 코로나19 이후에 포스트 코로나19 이후에는 점점 더 언택트나 이런 비대면이 강화되면서 이제 모든 것들을 이제 서로 주고받는 것이 점점 없어지고 그냥 이렇게 전자 인증서만 가지고 데이터를 주고받을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오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이렇게 기반의 혁신을 통해서 이제 정착의 정당성이나 그다음에 의사결정의 객관성, 그다음에 업무의 혁신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공공 부분은 이제 민간 부분과 좀 다르니 공공 부분의 데이터 기반 혁신의 방향은 이제 기존에는 공급자, 정부 중심의 데이터를 서비스를 했다라면 이제 수요자, 국민 중심으로 이제 서비스가 되어야 되고 서비스 대상도 일반 국민, 모든 국민이었다면 이제는 개인화죠. 개개인별로 특화된 서비스를 할 수 있는 형태. 이런 형태로 나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